자, 지난주에 우리가 클래식 음악의 괴짜들이라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음악가들의 뭐 뒷이야기, 뭐 특징 이런 것들을 기록한 부분들과 그 음악가의 그 작품 세계, 그 음악가가 대표적인 곡과 그 곡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던가 감상의 포인트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그 음악가의 일생을 소제목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일생을 이렇게 간추려 놓은 커다랗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서 여섯 명인가 뭐 바흐라던가 뭐 모차르트라던가 베토벤이라던가 뭐 슈만, 브람스 그다음에 스트라빈스키 이렇게 여섯 명의 음악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에게 우선 한 명의 이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음악가를 정할 것을 얘기했고 그 음악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조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 책의 형식을 빌어서 이 책의 형식을 따서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 이제 발표를 할 텐데 그 평가의 초점은 어쨌든 음악가를 선정을 했나라는 부분들이고 그 사람 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악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에는 아, 수업의 목표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책의 방식을 따서 문체, 이 사람이 특히 이제 음악가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 고뇌, 어쨌든 우리는 그동안은 뛰어나다, 멋지다, 잘났다 이렇게 화려한 면만을 주로 많이 봤다라면 이 책의 작가는 그런 화려한 면 못지않게 그 음악가가 갖는 인간적인 어떤 그 모습들, 괴로움, 뭐 고통, 그걸 이겨낸 어떤 그런 모습들도 함께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조사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썼나라는 부분들이 한 부분에 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음악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실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건가라는 뭐 그 측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음악가의 대표적인 작품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소개하거나 여러분 나름의 시각으로 그 작품에 대해서 해설해주고 있나 이런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글을 읽고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하면 자료도 많고 뭐 이렇게 쓰기도 편한 어떤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의 단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게 별로 없다라는 거야. 반면에 낯선 음악가를 소개하면 자료는 없을지언정 우리가 낯선 음악가를 모르기 때문에 뭘 얘기해줘도 다 새로운 거야.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차이가 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야. 아, 남들이 많이 몰리는 것에 가게 되면 파이가 커. 그 대신 경쟁도 심해.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기가 또 이렇게 쉽지 않은. 하지만 거기서 살아나면 대박을 치는 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남들이 별로 그 관심 안 갖는 쪽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조금만 노력해도 자기가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거기는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별로 크지 않는 파이 자체가 또 별로 크지 않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겠지. 그것들을 선택하는 데는 어쨌든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과제나 이런 거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어떤 임무를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가 있거나 그랬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음악가를 소개했을지 그것도 선생님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재현이 글부터 우리가 읽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현이가 발표하면 재하, 은민이, 하경이 순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경이 재현이께 제일 먼저였나? 네네네. 재현이. 에릭 사티라는 선생님은 처음 들어옵니다. 에릭 사티 아는 사람? 하경이, 재하, 은민이 주변에 에릭 사티 알아? 하경이는 들어봤고. 재하는 은민이는? 나만 몰라? 선생님 몰라요. 몰라. 은민이는? 몰라요. 그렇지. 일단은 재현이가 성공했네. 자, 보겠습니다. 네, 끼쿵, 끼쿵. 열릴락 말락했던 옷장이 드디어 열리면서 화려한 무언가들이 무지개처럼 솟아나온다. 죽은 클래식 음악 작곡가의 집에서 이따위의 이유로 갇히게 된다면
그건 끔찍할 뿐만 아니라 참 부끄럽고 난처한 상황일 것이다. 자, 정신을 차리고 이것들을 하나씩 치워보자. 아니, 이건 다름 아닌 손수건. 그냥 지루한 하얀색 손수건도 아니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알록달록한 손수건들이다. 게다가 100개는 넘는 듯하다. 심지어 수건들도 덩달아 나온다. 평소에 무지개색 손수건과 수건들을 옷장에 차곡차곡 집어넣었던 에릭 사티는 과연 어떤 작곡가였을까? 사실 사티는 처음부터 대단한 천재적인 기적적인과 같은 단어와 연결된 건 아니다. 사람들은 어린 사티의 뒷모습을 보며 저기 엄청난 피아노 신동 에릭이 걸어가네 빨리 따라잡아서 사인받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에릭의 어머님은 에릭이 6살 때 돌아가셨고 그 뒤 7년이 지났을 때 에릭의 아버지는 피아노를 가르치던 유엔이 바르네체라는 여자가 재혼했다. 에릭에게 바르네체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않았던 것 같았다. 바르네체는 첫째 의붓 아들 에릭이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바라며 당시 나름 유명했던 파리 음악원의 초보 피아노 수업에 강제로 등록시켰다. 에릭은 나중에 그곳을 대단히 넓고 대단히 불편하며 조금 못생긴 빌딩이었다. 바깥에서 봐도 안에서 봐도 아름답지 않은 감옥이랄까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불쌍한 에릭은 전체적으로 그쪽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 그 유명한 쇼팽의 제자였던 에밀 데콘베스에게 수업을 받았던 에릭은 첫 평가 때 재능은 있지만 노력을 전혀 안 함이라는 코멘트를 선생님께 받았다. 그 다음 해 데콘베스는 에릭을 파리 음악원에서 제일 게으른 학생이라고 불렀고 1년이 지난 뒤 퇴학당하였다. 모두에게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겠다. 수잔네 발레돈이라는 화가와의 첫 만난 뒤 바로 청혼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타티는 너무 깊은 사랑에 빠져 흥분을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았나 보다. 그때 자기 자신을 시키기 위해서 또한 사랑 덕분에 창작욕이 불타오르기도 해서 그는 단세스 고딕을 작곡했다고 한다. 둘은 평범한 커플이 아니었다. 사실 수잔네도 정상이 아니었다. 타티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당근으로 만든 드레스를 입었다고 한다. 또 열심히 그렸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못한 작품은 반려동물에게 먹였다는 이상한 얘기도 있다. 심지어 한 번은 사티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사티가 창문 밖으로 수잔네를 밀었는데 다행히 수잔네가 내 두 발로 착륙해서 비극적으로 죽지는 않았다. 아마도 수잔네는 예전에 서커스에 있었던 것 같다. 슬프게도 에릭과 수잔나의 관계는 5개월밖에 지속되지 못했고 그 뒤 에릭 사티는 그 누구와도 사랑에 빠지지 못하였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것 같다. 이것 말고도 사티는 전체적으로 참 이상한 작곡가였다. 1인 종교를 만들어 하얀 음식만 먹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규칙을 내렸다. 버섯, 생마늘, 파스니 뭐 그런 음식 말이다. 생각해보니 평생 하얀색의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하얀 음식은 절대 아닐 것 같긴 하다. 왜? 흰 소시지와 흰 빵으로 흰 핫도그를 만들고 그 위에 마요네즈를 뿌리란 말인가?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니다가도 막상 비가 오면 우산이 비에 젖을까봐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다. 무슨 음악을 들을까? 사티의 음악을 들어보게 된다면 무지개색 손수건처럼 섬세하고 미묘한 뉘앙스가 담긴 곡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어떨 때는 옷장을 정리하듯이 차곡차곡 올라가다가도 흐트러진 색종이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사티의 부드럽고 정확한 표현력은 점잖은 지적거림을 전달한다. 빠르고 날카롭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무겁고 웅장하지도 않은 사티 음악. 비가 온 뒤 축축해진 바닥 같지도 않고 햇빛이 쨍쨍 내리는 바짝 마른 풀밭 같지도 않다. 서늘한 바람 같지도 않고 펑펑 내리는 눈 같지도 않고 사티의 음악은 비유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사티를 들을 때 그날 느끼는 감정에 따라 해석이 확 바뀐다고도 이야기를 한다. 나한테는 사티의 음악이 지극한 평범함 속에서 느끼는 무모함 같이 들린다. 늦은 저녁 8시 혼자 일을 마치고 분주한 도시의 조용한 거리를 걸어간다고 상상해보자. 주변은 온통 생활과 천천히 깜빡거리는 빛으로 가득하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답답하다. 사티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 쓸쓸함과 답답함을 급하거나 참을성이 없게 들리게 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차분한 멜로디와 리듬으로 그럴 수 있어.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속삭여준다.
에릭 사티하면 떠오르는 곡들은 바로 세 개의 직무 패드인데 사티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곡들인 것 같아서 추천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제야? 근데 에릭 사티가 좀 뭔가 약간 글자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이 가게 되었고 그 아까 전에 흰색 핫도그랑 흰색 소시지랑 흰색 빵 이거 약간 인상 깊었어요. 약간 비판을 잘한 것 같아요. 그 사상에 대해. 은민이? 뭔가 이 클래식 음악의 괴짜들의 글 형식이랑 진짜 뭔가 비슷하고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흥미를 유발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읽는 내내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하경이? 저도 예전에 에릭 사티에 대한 책을 읽었던 게 생각이 났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흥미롭게 잘 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잘 쓴 것 같고, 저도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에릭 사티의 생각이었는데, 뭔가 흰 음식만 먹으려고 했다던가, 그리고 제가 아는 얘기로는 똑같은 옷만 몇 벌을 계속 돌려 입었다는 이야기와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평소에도 괴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잘 소개를 해줘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음. 자, 네, 수고했습니다. 재현이가 에릭 사티라는 음악가, 선생님이 워낙 음악을 잘 몰라서 어쨌든 재현이 덕분에 에릭 사티라는 음악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가했듯이 재현이 글의 좋은 점들은 어쨌든 이 작가가 추구했던 어떤 그런 방식들.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그 작가의 어떤 그 인간적인 면모들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자 정신을 차리고 이것들 하나씩 치워보자. 아니 이건 다름 아닌 손수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문장들. 그다음에 어, 모두에게 참 재밌는 시간이었겠다. 라는 지난번에 선생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 나름의 유머 감각.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 유머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의 그 유머라는 것들이 이 사람의 유머는 반어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 그러니까 게으른 학생이라고 불렀고 1년이 지난 뒤 퇴학당했다라는데 이 퇴학당하는 거면 어떻게 안 됐네 뭐 힘들었겠네 뭐 이러는데 모두에게 참 재밌는 시간이었겠다 뭐 이런 식의 평을 이렇게 하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닮은 꼴인데 재현이 너가 이 사람의 글을 따라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아니면 너 자신도 이렇게 봤을 때 모두에게 참 재밌는 시간이었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사람 약간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재현이가 그런 점에서 이제 갖고 있는 장점들 뭐 여러 차례 선생님이 칭찬을 했었는데 그 사람의 글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런 글 스타일을 따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할 수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결국 이제 재현이는 재현이, 재하는 재하 자기 나름의 글의 스타일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글을 쓰는 것들이 갖고 있는 뭐 이렇게 장단점이 뭔가 그리고 이런 글의 스타일은 어떤 종류의 글을 쓸 때 더 어울리겠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이 무지개의 손수건들 이야기가 쭉 옷장에 뭐 수건들 얘기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요걸 보면서 요 얘기가 뒤에 이제 어떻게 연결되나라고 이제 궁금했었어. 근데 이제 쭉 나오다가 아무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저 얘기는 왜 썼을까 싶었는데 이제 요 무지개 손수건처럼 섬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처음 얘기가 그 사람의 음악 세계를 표현하는 부분들에 있어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점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별도로 노는 것들이 아니라 연결되게 썼다는 점에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전적인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나중에 그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 덕분에 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가 사랑을 나눴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쭉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첫 번째 챕터에서 사티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특성들,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티의 음악들 중에 대표적인 음악인 이 세계의 짐노패디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이 또 어떠한 작품인 건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석들을 또 쭉 해주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문단 구별을 한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단 구별이 안 돼 있어. 요거 같은 경우 한 세 문단 정도로 구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단 구별을 좀 더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가독성이라고 그러나 보기가 좀 더 편하고 쉽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음,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이 누구였지? 은민이? 흥민. 네. 은민이를 보겠습니다. 아니요. 발표. 만약 천재 음악가인데 법률학교에 다닌다면 어떨 것 같은가? 나라면 음악을 더 하고 싶었을 것 같다. 천재니까 음악이 막 생각나지 않을까? 내가 위에서 말한 질문의 장본인은 사실 차이콥스키다. 그가 법률학교에 가게 된 건 그의 부모님이 그를 음악가로서 세상에 내보내겠다는 확신이 없어서였다고 한다. 그는 졸업 후 법무성에 근무했으나 음악에는 정열의 모순의 공연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1860년에 안톤 루벤스타인이 페테르스부르크의 음악 교실을 개설하여 그는 자렌바라는 교수에게 이론을 배웠다. 하지만 처음엔 그의 음악 작품은 좋은 평을 듣지 못했다. 그는 그의 음악원의 제자였던 안토니나 밀류코바의 구원을 받고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후 그의 신부는 그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했다. 차이콥스키는 내성적이어서 이것을 고민하다 심한 심장병에 걸려 2달 만에 결혼 생활이 깨졌다. 그러자 그는 스위스에 가서 요양을 하면서도 폰 메크 부인과 편지 왕래를 시작했다. 슬프지만 그는 부모인의 도움으로 생활의 정리를 맞이한다. 매크 부인은 그의 음악에 대한 경의를 가지고 있어 그에게 1년에 6천 루블의 연금을 제안했다. 현재는 1루블에 하나로 13,900원, 네, 90원. 그 후 그는 모스크바로 가서 충실한 활동기에 접어든다. 교향곡 제5번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스페이드의 여왕이 잇따라 완성된다. 하지만 그의 명성에 비해 그는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었다. 발레 호두깎이 인형 완성 후에는 교향곡 제6번을 완성했다. 이 곡을 자신의 지휘로 초연했다. 초연 뒤 그의 동생과 상의하여 이 작품을 비창이라고 지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그는 콜레라로 페테르스부르크에서 갑자기 사망했다. 글 쓰는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의 유명작은 호두깎이 인형인 것 같다. 그 이유는 내가 가장 많이 들어봤고 발레에서도 이 공연이 유명해 노래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차이콥스키의 노래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쓰는 것도 있고 좀 바꿔준 걸 쓰는 것도 있을 것 같다. 그가 음악적 재능도 뛰어났지만 그때 당시에 그의 음악적 작품도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심리가 힘든 상태에서 마음을 잡고 좋은 곡을 많이 만드는 것은 대단한 것 같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경이, 재현이, 재하순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되게 흥미로웠던 게 차이콥스키의 저도 처음에 차이콥스키 쓰려고 조사를 했었는데 바꿨는데 이렇게
쓴 걸 보니까 되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들고 차이콥스키 하면 저는 사실 발레 음악인 거밖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차이콥스키의 인생 그리고 삶에 대해 그리고 고뇌에 대해서 따져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재현이. 저도 되게 전체적으로 뭔가 제가 전에 알지 못한 걸 많이 써서 되게 재미있었고, 또 저보다도 훨씬 더 약간, 더 많은 그런 자료를 조사한 것 같아서 되게 잘 읽었어요. 자, 약간 차이콥스키 노래는 아빠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 노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음. 자, 은민이 역시 그 차이콥스키에 대해서 잘 정했고 차이콥스키는 아까 뭐 재현이가 소개했던 에릭 사티에 비하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음악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람의 개인 사생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은민이 덕분에 역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민이가 이제 여기 처음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장본인 뭐 사실 차이콥스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작가가 쓰는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느낌이. 요 작가 같은 경우는 이 책의 클래식 음악 괴짜들에서 이 작가는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등장하지만 그거를 나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가가 작가라는 그 화자가 누군가를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어. 아까 그 재현이 스타일 정도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나는 그냥 진짜 은민이가 등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점이 이제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음, 아예 화자가 등장하지 않고 차이코프스키 이런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제 화자가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직접 등장을 해서 그 인물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방식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민이처럼 그냥 그 화자가 바로 나다. 글쓴이 나다. 라고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 책의 저자는 이 스티븐 이설리스라는 한 개인이 그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그 글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작가로서 개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재현이 같은 경우도 재현이가 작가로서 물론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뭐 무슨 흰색 빵만 먹으면 뭐 이상할 것 같다 뭐 우액 뭐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재현인지 아니면 재현이가 상정한 그 작가인지라는 부분들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은민이 같은 경우는 그 점에서 이제 여기서 말한 나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은민이가 이제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두 글의 스타일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 아까 뭐 재현이도 이렇게 보면은 글의 한두 부분 뭐 조금 어쨌든 이렇게 뭐 띄어쓰기라던가 뭐 맞춤법 이런 것들이 오타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은민이 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오타나 이런 거 예를 들면 확신이 없어서다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좋은 평을 듣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그리고 다 이렇게 저기 나오잖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내성적이어서 신경병에 걸려 2달 만에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글을 쓴 다음에 그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뭐야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검사 같은 거를 해가지고 어쨌든 아, 글을 고쳐쓰기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는지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이렇게 문장이 좀 복잡해. 그리고 1860년에 안톤 두빈스타인이 페트르스부르크의 음악 교실을 개설하여 그는
자렌바라는 교수에게 이론을 배웠다라고 하면은 여기 한 문장 안에 지금 두 인물이 나오는 거잖아. 한 인물, 두 인물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는 안톤 두빈스타인이나 자렌바라나 둘 다 낯선 인물인 거야.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안톤 두빈스타인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야, 은민아? 아니요. 아니면 자렌바가 중요한 인물이야. 둘 다 그래도 별로 안, 뭐라고? 둘 다 별로 안 중요해요. 둘 다 별로 안 중요한 경우에는 둘 중에 뭐만 쓰면 돼? 하나만 쓰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둘을 같이 이렇게 써놓으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보값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혼란을 줄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자란바라는 교수한테 배웠다. 이 자란바라는 교수가 상당히 뭐 이렇게 명성 있거나 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배웠다는 거를 강조되거나 아니면 그 학교 그 음악 교실이 특별한 음악 교실이라던가 뭐 이게 이런 그 강조점이 있을 때는 그 것들을 써주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그 인물을 주면 오히려 헷갈리게 정보가 전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막 취사 선택 어떤 정보를 줄 거고 어떤 정보를 주지 않을 건가 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렇고 요런 말 음악의 정열의 모순의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여기 의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음악의 정열의 모순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보통 쓰는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는 그의 음악원의 제자였던 여기서 그가 누구야? 그 차이콥스, 차이콥스키? 네, 어? 네, 맞아. 그럼 나중에 자기가 음악원 선생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 구했어요. 그 차라리 그냥 뭐 그는 그 제자였던 안토니나 밀리코바의 구원을 받고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차라리 그의 음악원을 빼도 결국 뭐 제자였다 이렇게 써도 생각되고 그는 그의 이렇게 이제 그 가리키는 말이 연속적으로 나왔을 경우에 역시 그 어감상으로도 좋지 않고 의미상으로도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차이콥스키는 제자였던 안토니나 밀리코바의 구원을 받고 결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구원을 받고 결혼했다. 그 여자가 저기를 했나 보지? 먼저 네, 청원 프로포즈를 했나 보지. 그러나 결혼 후 그의 신부는 그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했다 해서 지금 계속 보면 이렇게 상당히 그 은민이가 그의 그 의를 계속 좋아하지. 그의 신부는 그의 음악을 여기 같은 경우도 하지만 결혼 후 뭐 신부는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그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했다. 여기서 어차피 신부라고 하면 이 여자가 앞에 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의 신부라고 하지 그의란 말이 굳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렇게 생략하는 것들이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폰 매크 부인과 편지 왕래를 시작했다라고 되는데 폰 매크 부인은 또 누군 거야? 이건 또 다른 사람인 거잖아. 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폰매크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기는 오히려 정보값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가 좀 낯설게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폰매크 부인과의 관계, 폰매크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되고 요거는 뭐가 스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또 선생님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은민이가 참고한 자료 중에 아마도 무슨 이 사람이 무슨 영화나 아니면 책 소개를 하는 글을 참고해서 은민이가 이게 쓴 것 같아. 그런 글을 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걸 갖고 네가 쓰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지. 이 부분은 너의 글에서는 이게 스포일 리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어? 그- 그렇게 쓰고 음, 뒤에 그 부인이랑 그의 관계들 이런 걸 쓰려고 했는데 음, 진짜 빼먹었거든요. 어제 쓰다가. 네가 다른 뭔가를 쓰려고 했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스포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영화나 다른 책을 보기 전에 그 뭐 이렇게 요약본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이렇게 스포를 하나의 만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은민이 같은 경우는 너가 너의 글 안에서를 하는 경우는 이건 스포라는 표현보다는 뭐 나중에 더 자세히 쓰겠지만 뭐 미리 얘기해 두자면
뭐 이 정도였던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스포라는 그런 어휘가 어느 경우에 쓰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정확한 어휘를 쓰는 것도 필요하고 그의 음악에 대한 경의를 가지고 있어 그에게 1년에 6천 루블을 연금을 제안했다. 현재는 1루블에 하나로 13.9원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6천 루블인데 13.9원이면 7만 8천 원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뭐 이거 약 14원으로 치면 뭐야 6만 8만 4천 원, 8만 4천 원. 1년에 8만 4천 원 준다고 하면 좀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은민아.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8만 4천 원이 그 옛날 그 선생님 어렸을 때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이 심지어는 쌤이 최고 싼 거 5원짜리 아이스크림 먹어본 적 있어. 얼음 과자 5원짜리. 5원이요? 5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최소한 500원은 하잖아. 요즘 500원짜리도 없지? 거의 1,000원 정도 네. 하지? 그러면 거의 20배니까 아까 쌤이 이게 7만 원 정도라고 했나? 7만 원에 20배면 1,400만 원 정도의 뭐 가치가 있는 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가지고 뭐가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가 이거를 쓰는 게 1년에 6천 루블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하면 이 정도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는 요거를 써준 게 좋아. 그런데 이렇게 써놓은 네가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면 한 7만 원? 1년에 7만 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 그게 뭐야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그럼 너가 그 당시에 어떤 그 가치가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다라는 것들을 더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1년에 6천 루블의 연금을 제한했다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뭐 집 한 채 값이 뭐 얼마였다라고 한다던가 해서 우리가 이 6천 루블 정도면 그게 얼마나 이게 큰 돈인지 아니면 뭐 생활하기 적절한 그런 돈인지 아니면 뭐 그 당시 그가 받고 있던 돈이 뭐 얼마였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비교값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전달하려는 바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뭐 그는 모스크바에서 충실한 활동기에 접어든다 하고 이제 어, 뭐 문단 구별도 역시 계속 해줬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어, 교향곡에 대해서 대표적인 작품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망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 쓰는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호두깎이 인형인 것 같다 해서 호두깎이 인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내가 가장 많이 들었고 발레에서도 유명한 노래 많이 쓸 때면서 역시 여기도 이제 은민이가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개인적인 글이라면 은민이가 등장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개인적인 글이 아니라 은민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차이코프스키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글이고 그 글들이 권위, 힘을 가지려면 그냥 단지 내가 가장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뭐 이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별로 큰 힘을 갖기가 좀 어렵다는 거야. 권위를 갖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차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차이코프스키 노래를 잘 쓰는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바꿔진 걸 쓰는 것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추측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은미가 사실 솔직하게 쓴 거잖아. 응? 근데 솔직하게 써기 때문에 글을 솔직하게 써야 된다는 점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그 너가 다른 사람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은 이 글의 신뢰성, 이 글의 가치 이런 것들을 낮춘다는 거야, 낮춘다는 거야.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너가 정확하게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그냥 빼는 게 낫다. 그 제일 좋은 건 너가 자료 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거. 그래서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굳이 이걸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은 어차피 이 글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저자의 어떤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류가 있었을 경우에 지적을 받고 그냥 내가 정확히 잘 몰랐다라고 사과하면 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 글 안에서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변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은민이가 그 개인적인 것들을 밝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이렇게 발표하는 거냐에 따라서 뭐 성격이 좀 달라진다는 것들.
그 부분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호두깎이 인형에 대해서 지금 은미가 쓰고 있는 것들은 개인적인 소감을 중심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개인적인 소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호두깎이 인형이라는 작품의 내용과 그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부분들 거기에 이제 은미 너의 생각을 담아가지고 그것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은민이가 파이를 먹었어. 근데 그 파이가 너가 보기에 새콤달콤한 게 아주 뭐 이렇게 뭐 유자향이 나고 맛있어. 근데 이제 뭐 근데 굳이 이제 그걸 할 때 내 입맛이 좀 독특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입맛은 어쩌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파이는 뭐 유자향을 가득 품고 있어서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구미를 당긴다. 사람들 입맛을 자극한다.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다는 거지. 즉 은미 너의 경험을 이른바 일반화시키는 거야. 어차피 글이라는 게 너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저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그게 은민이의 생각일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굳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은민이가 썼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만 떨어뜨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은민아 쌤이 뭘 얘기하려는지 이해가 가? 네. 어,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은민이가 차이코프스키를 설명해 줬습니다. 다음이 네. 발표하겠습니다. 깊게 파있는 튀어나온 광대뼈와 살점, 매부리 코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길고 검은 머리, 엉성하게 깡마른 길고 가는 팔다리, 거기다 도저히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을 수 없는 신기의 바이올린 연주 실력. 만약 당신이 파가니니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별명만큼 적절하게 파가니니를 설명할 수 있는 별명이 또 있을까? 니콜로 파가니니는 1782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났다. 아기 때 홍역을 앓아 병약했다고 한다. 아마추어 만도린 연주자인 아버지 안토니오는 전형적인 아동학대 부모였다. 하루 10시간 휴식 없이 연습을 시키고 작은 실수에도 매를 먹게 하는 등 혹독한 훈련을 강행했다. 실제로 파가니니가 한 말을 보면 나는 하루 종일 바이올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밥을 굶겨서라도 시켰기 때문이다. 혹독한 훈련 속에 9살에는 제노바 극장 지휘자로부터 전문적인 레슨을 받았다. 이것으로 화성학 대위법을 배우고 11살에는 연재를 열었다. 파가니니는 이후 연주회로 번 돈으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를 찾아다니며 레슨을 받는다. 하지만 모두 연주를 들어보고는 가르칠 게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10대에는 근처 도시들을 순회 공연하며 이름을 날렸다. 음악으로도 물론 이름을 날렸지만 도학으로도 이름을 날렸다고. 당시 영주인 엘리자 보나파르트의 궁정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재직하던 중 파가니니는 대표곡 카프리치오 24곡 등 많은 작곡을 했다. 대표곡인 카프리치오 24곡은 파가니니 연주 기교의 집합체인 일종의 연습곡 모음으로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어려운 곡이다. 현재도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려면 마스터해야 하는 짜증나고 골치 아픈 도전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 프리랜서로 독립한 파가니니는 1813년 여가수 안토니아 비앙키를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함께 공연을 하기도 했고 1825년에는 유일한 아들인 아킬레가 태어났다. 하지만 1828년 두 사람은 헤어진다. 네. 이때부터 파가니니는 유럽 전역에 걸쳐 순회 공연을 시작해 유럽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파가니니의 공연을 본 사람들은 진짜로 파가니니가 악마랑 영혼을 결해해 실력을 얻은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파가니니의 놀라운 바이올린 연주를 들은 관객들 중에서는 감동한 나머지 까무러치는 사람도 많았다.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의 현을 2개만 사용하는 곡을 선보이자 나폴레옹의 누이 동생인 엘리자 보나파르트는 그러면 현 하나로만 연주할 수도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영감을 얻은 파가니는 진짜 쥐 현 하나로만 연주하는 곡을 만들어냈다.
이후 파가니니에 대해서 기괴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고 그 이상한 소문들은 한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파가니니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의 쥐현에 줄은 젊은 시절 그가 목줄라 죽은 여인의 창자를과 만든 것이라거나 파가니니의 신비한 연주 실력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얻은 것이라든지 바이올린 하루 움직이는 것은 그가 아니라 바로 사탄이란 등등의 소문이 그것이었다. 관습과 권위를 무시하는 특유의 괴팍함과 자유분방함, 깡마른 체구에 치렁치렁한 머리카락, 두드러진 매부리코와 광대뼈를 지닌 파가니니의 외모도 악의적인 헛소문이 만들어지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소설가 스탕달이 자신의 작품에 이 괴담이 사실인 것처럼 서술한 것을 비롯하여 작곡가 리스트와 시인 하인에도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냐 언급함으로써 그 소문을 더 키우는 데 일조를 하였다. 그러자 교회를 중심으로 파가니니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세력이 생겨났다. 공연 때마다 관객들은 무대 어딘가에 정말 악마가 숨어 있는지 보려고 눈을 두리번거렸고 파가니니가 악마 특유의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걷는지 시선에 집중하기도 했다. 파가니니가 1834년 제노바에 돌아왔을 땐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고 건강을 잃었고 이후 1836년 파리에서 카지노 사업에 실패해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니스로 이주했다. 파가니니는 20대의 병들과 수은 중독, 결핵 후두암으로 발전한 후두염 등으로 엉망이 된 건강은 회복하지 못한 채 니스에서 치료를 얻게 된다. 파가니니는 죽기 직전 목소리를 거의 낼 수 없는 상황에도 묘한 신문을 받았다. 진짜 악마랑 거래했는지 등에 대한 신문 말이다. 또한 그는 고향인 제노바에 묻히고 싶어 했으나 악마라는 이유로 여러 곳에서 그의 시신을 거부했고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제노바에 묻혔다. 파가니니가 이렇게까지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악마와 거래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그를 죽을 때까지 괴롭혔는데 이것은 파가니니의 유전병 때문이라고 한다. 파가니니는 유전병으로 콜라겐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손가락이 지나치게 유연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 손가락은 누르면서 한 손가락은 줄을 튕기는 기술도 구사했다고 전해진다. 파가니니는 별명과 다르게 착한 일도 많이 했다고 한다. 한 일화를 살펴보면 거진 노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구걸하고 있었는데 대신 몇 곡을 연주해서 노인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파가니니가 지하 감옥에서 악마와 거래해 이러한 실력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사실 완전 거짓은 아니라고 한다. 물론 악마와 거래한 적은 없지만 실제로 파가니니는 친구를 칼로 찌른 채로 8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었고 그때 바이올린을 열심히 했다고는 한다. 파가니니는 엄청난 바이올린 실력만큼 악마라는 별명이 늘 따르다니다. 현재도 파가니니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파가니니의 곡은 현재도 여러 바이올리니스트를 괴롭히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네, 수고했습니다. 재현이, 재아, 은민이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평가하겠습니다. 네, 그 글을 쓰는 형식 덕분에 되게 쉽게 상상이 가고 또 이렇게 실력이 대단한데 이렇게까지 또 괴롭힘을 당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 흥미로웠어요. 재아, 그, 뭐였더라, 그 마지막 춤에, 하려는 게 있었는데, 맞다, 이 책에서도 그렇고, 음악가라 했지만, 다 피아니스트들만 나왔는데, 일단은, 바이올리니스트를 설명해서 되게 놀랐고, 그, 마지막쯤에 약간, 음악가들의, 음악가들은 이 책에서도 그렇고, 다, 뭔가 비참한 최후 같은 걸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파가니니가 친구를 찔렀다는 사실에, 약간은, 어쩌면 음악가들의 생활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은민이. 뭔가 몰랐던 음악가인데 되게 딱 봐도 뭔가 상상이 가게 설명해줘서 흥미로웠고 뭔가 읽을 때마다 뒷내용이 궁금해지는 그런 글이어서 좋았어요. 음, 자, 수고했습니다. 학경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부분들, 요 부분들이 결국은 이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지, 아까 어디 나왔더라? 외모 얘기, 여기. 외모 음. 이야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바로
요 앞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뽑아서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씀으로 인해서 읽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점에서 이제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뭐 밖에 뒤에서 할 얘기를 뭘 또 하느냐, 중복된다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쌤은 이 글 같은 경우는 전자, 이렇게 자기가 전체적인 쓸 글 중에서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좋은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들이 그 중에 이제 일부분만 보여주고 그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더 자극적인 부분 일부분을 보여주고 이제 나중에는 그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써가는 방식으로 될 때 그 아까 두 번째 평가 중복된다, 겹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 결말 이걸 보면 지금 그냥 이렇게 했어. 그런데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부분 왜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계속 이렇게 여기 빨간색으로 한 부분의 공통점이 뭐야 지금? 그 한다. 뭔가 했다고 한다. 약간 뭔가 음. 자신감 없는 그런. 인용해 쓰고 있다는 얘기지. 사실은 학경이가 인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뭐 했다고 한다가 쓴 게 맞아,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강행했다, 열었다. 여기도 뭐 혹독훈련을 강행했다고 한다, 연재를 열었다고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여기는 이제 태어났다라고 썼는데, 그래서 그냥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났다고 한다가 아니라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났다. 아기 때 홍역을 알아 병역했다고 한다가 아니라 아기 때 홍역을 알아 병역했다. 어? 그러니까 다 여기서 끝나는 거하고 병행했다, 고 한다하고 그 말에 느낌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학교이가 직접 저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용한 거기 때문에 오모했다고 한다라고 쓰는 게 사실은 맞아. 사실은 맞는데 근데 이렇게 썼을 경우에 글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아기 때 홍역을 알아 병약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것들이 차라리 낫다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뭐뭐 했다고 한다라고 인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뭐뭐 했다라고 쓰는 것들의 차이는 무엇인 건가? 그 다음에 쌤이 빼놓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이런 글을 쓸 때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이런 글을 쓰고 말았어.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꼭 글을 쓸 때 여기 뒤에다가 참고 자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무슨 자료를 참고했는지를 꼭 밝혀야 돼. 이제는. 그게 이제 과거에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그리고 자기가 연구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만 이것들이 그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자료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 글을 쓰는 사람에 있어서 어떤 요즘에 뭐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표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사회 이슈가 되면서 글 쓰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제 그런 문화 룰이 그 잡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했을 경우에 내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참고했다. 여기서 따왔다.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이른바 정직성이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필요한 부분들이고 단지 그건 정직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그 글 쓴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최소한 누군가를 밝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그 도덕적인 고마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자신에게도 유리한 부분, 더 큰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열심히 봤다. 이러이러한 자료를 갖고 봤다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 한 얘기가
터무니없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자료에 기반을 둔 나름 이렇게 신뢰를 할 만한 그런 글이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고 자료, 참고 문헌을 밝히는 것들이.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싶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이 참고 자료를 밝혀주면 그걸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어쨌든 글 말미에 네. 이렇게 자기가 뭘 참고했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경이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작가가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 요런 거, 요런 거 같은 경우가 원래 이 책의 저자의 대표적인 방식이지. 음악으로, 음악을 알렸지만, 이름을 알렸지만 도박으로도 이름을 알렸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비아냥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이 책의 저자의 어떤 그런 특유의 문체인데 그런 부분들을 또 하경이가 잘 붙잡아 가지고 쓰고 있는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경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재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사람의 어떤 그 에피소드 인생의 뒷면과 음악 작품 세계를 이제 따로 이렇게 썼는데 하경이는 그걸 합쳐갖고 그냥 대표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뭐 지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글을 어떻게 쓰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문단 구별 또 잘하다가 여기 와서부터는 또 이제 문단 구별을 또 전혀 안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 글이 답답하다는 거야. 답답하다는 거야.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야. 반면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한번 뭐 해주면 끌어주면 바꿔주면. 사람이 이게 숨을 돌리고 이제 그 다음 걸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문단 구별하는 것들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어서 그것들은 뭐 당연히 또 이렇게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 어쨌든 또 파가니니에 대해서 덕분에 또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자면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음악가를 책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나 이 노래 아는데 그러면 이 곡은 아는데 네. 저기가 몰랐던 거야.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에릭 사티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하는 것만 봤던 것 같아요. 작곡가. 네, 그래, 이 곡은 많이 들어봤어. 맞아요. 그래야 은민이도 이 곡은 알지. 네. 그다음에 아까 누구였지? 파가니니? 약간 바닐라 제일 유명하긴 한데. 자, 그다음에 차이코프스키 호두까 기념이야?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5학년 때 배우는 건데. 아, 그래? 혹시 너 발레를 배우진 않았어, 대하야? 이렇게 음악이가 뭐, 춤추고 싶지 않아? 이거 5학년 때 애들이 보고, 네, 뭔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 자, 그래서 뭐 차이코프스키 음악이야 뭐 워낙 그 유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연주회나 이런 데 갔을 때도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현아, 다음 주가 한국 그 추석이어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가능한 사람은 다음 주 수요일 날 5시 10분? 다음 수요일 5시 10분 수업은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다음 수요일 5시 10분에 책이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 라는 책을 가지고서 수업을 할 거고, 만약 다음 주 수요일 날 못 들어오면 10월 7일 날 수업을 할 텐데, 우리가 그때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 라는 책을 갖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음 주가 독서 토의하고 다다음 주가 글쓰기를 하는 건데, 저기를 안 하고 글쓰기를 안 하고 독서 토의만 하도록 하겠어.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네. 네, 그리고 은민이가 금요일 날로 들어온다는 거지, 은민아. 아, 네. 그러면 은민이는 그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이라는 책이야, 은민아. 넌 금요일 날 스치기라고요?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이라는 책이야. 책이. 그게 그럼 조금 다음 주 금요일이요? 어?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에도 금요일 날은 수업 없고 다다음 주에. 아, 다다음 주 금요일. 네. 금요일 날에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이라는 책이야. 금요일 날 올 사람은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수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올 사람들은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라는 책이야. 어, 네. 중간고사 치를 사람들은 중간고사 잘 치르고 추석 명절도 잘 네, 보내. 재현이는 네, 알아서 잘 보내고, 거기서 알아서 잘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한국 식당도 막 있고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래, 송편도 잘 얻어먹어 거기서. 자, 잘 지내시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